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역구 후보보다는 당 대표에게 좀 그 질문을 좀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좀 먼저 좀 질문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를 하셨는데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와 격차가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그다음에 극복 가능한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영훈 후보 입장에서는 당세에 의존해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지금 정책 선거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국에서 개최된 토론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라디오 토론 같은 데도 보면 전화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번번이 지금 무산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정책을 놓고 유권자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마 공영훈 후보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하루빨리 토론과 대화의 장에 공영훈 후보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동탄 주민들은 동탄의 문제가 이렇게 중앙 언론에 다뤄지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민주당 후보가 사실 침대 축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 축구. 예. 예. 관련해서 천하람 공동총괄 선대위원장이 이준석만의 비단 주머니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있습니까? 결국에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뭐 정책 면에서나 아니면은 그것을 관철시키는 어떤 정치적 역량 같은 것들을 저희가 부각시켜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사실상 공약이야 베낄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정치라면 쌓아온 어떤 이런 일을 풀어나갈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럼 베끼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토론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영등포갑에 출마한 허은하 후보도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 양당 후보들이 좀 토론을 기피한다. 혹시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실제로 거대 양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이 그런 경향성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결과의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선거의 정책보다는 정권 심판 구호 하나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정권 심판의 당당한 주체로서 그런 부분까지도 토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화성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요 후보자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2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가지고 토론과 이런 여러 가지 방송 기회들을 지금 응하지 않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될 수도 있는 것 같은 좀 범위를 확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열리다 보니까 제3지대 신당이 힘을 못 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진단인 것 같은데요. 동의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동의하신다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수도권 지역에서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미 한 1, 2년 전부터 예고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결국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 제3지대를 선도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개혁신당도 정권 심판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많은 국민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개혁신당에 있는 주요 멤버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가지고 꾸준하게 지적을 해왔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많은 탄압을 받고 실제로 그런 제 개인적인 고초를 겪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일부 유권자에게는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지대 개혁신당이 뭐 조국 혁신당이나 이런 곳은 조국 전 장관의 서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좀 더 받고 저희는 아직 주목을 덜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권 심판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하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까지 정권 심판에 있어서 아픈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던 저희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그 지점인데 지금 일반적 분석이 그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 좀 민주당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유권자들 그다음에 민주당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좀 몰리고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 진영 안에서 놓고 본다면 여권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왜 그러면 개혁신당으로 몰리지 않느냐. 이 문제가 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보수 성향 유권자들 중에서 이미 상당수가 이탈했는데 정권 심판의 구호상 가장 선명하다 볼 수 있는 어쨌든 뭐 민주당까지 넘어가가지고 지금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갈 곳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선 민주당 지지율을 쪽으로까지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실제 대선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결국에는
뭐 민주당이 과거 득했던 지지율보다 더 총선에서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럼 그 표는 어디서 났겠느냐 했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 실망했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돌아선 표들이 결국 민주당까지 정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소위 세대포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수가 가진 그런 한계성을 확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었고 네. 그 확장성을 상실한 이상 옛날의 보수는 자유한국당 정도의 이념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한계점이겠죠. 그러면 왜 개혁신당으로 안 오고 민주당으로 갔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결국 그게 가장 윤석열 정부를 세게 심판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에 대한 그런 대안 경쟁을 하고 있고 실행력 부분을 좀 높이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실행력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거대 정당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심판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개혁신당의 그 주요 멤버들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할 거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 저는 개혁신당의 당대표로서 전혀 그런 계획은 없다. 그리고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종합을 한다면 결국은 이번 총선판에서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거센 상황 속에서 결국 제3지대라는 것도 당연히 심판 여론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가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이 170석, 180석 의석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개혁신당에 잘 보시면은 뭐 천하람 위원장부터 저까지 해가지고 모두 지금까지 방송이나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아프게 윤석열 정부의 아픔을 잘못을 지적해온 사람들이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정권 심판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겠습니다. 전 지역구의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정당 득표율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좀 기대하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가 비례대표 후보군 같은 경우에는 뭐 1번으로 이주영 소아과 의사분을 지금 이제 공천을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피과 그런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피과 의사가 사실 기피과에 대한 대책을 지금 의료 대란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의대 정원 문제라는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튀어가지고 오히려 의사와 정부의 대립 속에서 환자만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저는 기피과 의사로서 그리고 새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저희 비례 1번 이주영 후보가 가진 선명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천하람 후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지금까지 개혁적인 정치 역량과 또 뛰어난 또 그런 토론 능력들을 보여준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3번의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기초과학 분야, 바이오 분야에 있어가지고 굉장한 그런 어떤 연구 업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저희 비례 1, 2, 3번부터 해서 이런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번에 유권자분들께서 비례대표 투표는 개혁신당에 한 표를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 슬로건으로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히 맞서겠다 이걸 채택을 했는데 두려운 내일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치킨 게임 같은 그런 정치가 지금 한 3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팬도 있고 안티도 있겠지만은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냐가 대한민국 정치의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과 지선이 그렇게 치러졌고 총선도 그렇게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의 문제들, 예를 들어 연금 개혁부터 그리고 저희가 언급했던 병역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때 저희가 건드리지 않으면은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유럽병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같이 저희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정치하라 그러면은 저는 이런 부분을 용기 있게 다루는 개혁신당이 조금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이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용인갑에 출마한 양양자 원내대표가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와 당명을 뺀 순수 단일화 경선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좀 당하고 상의한 끝에 나온 입장인가요? 당에서는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양양자 원내대표께서 지금 상황 속에서 선거 국면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실 수 있는 의견이지만은 저희 당에서 뭐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뭔가 뭐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그러면?
뭐 실제로 이원모 후보에게 했다는 제안도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명을 뺀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원모 후보가 받을 수 있을지는 또 의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원모 후보와 양영자 원내대표의 그 지지율의 산술 합의 그러면 또 상대 후보인 이상식 후보의 그런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보고 어쨌든 양현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도 그 개혁신당의 지도부 인사로서 선거에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흔쾌하신 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도부 내에 상의됐으면 좋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고 나간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두 번째, 류호정 전 의원이 후보 등록을 포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전혀 그거는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호정 의원이 아무래도 선거를 뛰면서 예. 낮은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심을 좀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류호정 의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판단이겠지만은 네. 당에는 다소 아쉬운 그런 판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실제로 제3지대로 가는 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이 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번 합당을 통해 가지고 네. 산술적으로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이준석을 지지하는 표와 본인을 지지하는 표가 합쳐지면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초기부터 그래서 예고했던 것이 뭐냐면 류호정 의원이 단숨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개혁신당의 주류로 편입되기나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게 냉정한 분석이었는데 실제 그렇게 된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 천하람 후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비례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됐던 겁니까? 아무래도 김종인 그 공천관리위원장 입장에서는 천하람 그 후보 같은 또 이렇게 또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토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중앙선대위에서 역할을 하면서 당을 이끌어야지 또 당의 지역구로 나가는 현역 의원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하람 위원장이 그렇게 비례대표 출마하면서 또 순천에도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순천의 또 다른 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순천 시민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천하람 위원장이 이번에 비례대표를 통해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순천에 대해 보였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순천 시민 입장에서는 이번에 비례대표 투표로 또 그 천하람 후보를 많이 뽑아주신다면은 천하람 위원장이 또 그런 순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보답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그 공천관리위원장 있잖아요. 이제 공천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역할은 끝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상임 고문으로 참여하시기로 했고요. 정책 면에서나 메시지 면에서 조력을 하실 거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금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더 신선하고 젊은 얼굴로 내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스스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이주영, 천하람 두 총괄 선대위원장을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박정훈 대령과 만나셨잖아요. 이 만남 어떻게 성사가 됐던 거예요? 박정훈 대령의 공판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요. 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꾸준한 지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의 공판이라는 그 중요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함께하고 싶었고 실제로 찾아가가지고 제가 공판 참석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먼저 연락을 하셨던 경우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정권 1년차, 2년차부터 사실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맞선 이력이라는 것은 저와 공유하는 이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은 또 명예로운 제복군인으로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런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지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떤 정치적인 투쟁이나 이런 거 할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스스로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연관되는 부분이 이제 그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그 소강 국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종섭 호주 대사라는 분이 결국에는 삼성 장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국방장관까지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명예로운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도 그렇고 지금 박정훈 대령이 지금 이렇게 수사받고 재판받는 것도 국방장관이었던 이종섭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가족의 품으로 최상병을 돌려보내지 못했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박정훈 대령은 본인의 부하이고 정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
황제 도피성 영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믿기지가 않고 이종섭 그 장관의 과거 군복에 달렸던 3개의 별이 명예로우려면은 저는 지금 자진 사퇴하고 이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 있어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걸 여쭤볼게요. 앞서 2부에서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모두 너무 정직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역대 정부 보면 선거 때 돈 뿌리고 이랬는데 이런 거 안 하면서 정직하게 선거에 임하고 있다. 이 점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인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신나게 자기들 권력을 휘두른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표를 달라고 그런 민생 토론회나 이런 거 하면 생색내는 것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권력을 많이 가지셨을 때 좀 더 겸손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여당 지지율이 잠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자 속된 말로 바로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의사에 반하는 아까 언급됐던 이종섭 그 대사 임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면서 여기는 권력을 주면은 언제든지 고개를 쳐드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준 게 크다 이렇게 보고 저는 개혁신당이 그런 행태를 잘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도 한계가 있다. 리더십이나 어떤 총선판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고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등장했을 때 황교안 대표와 공유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선거 중반에 본인이 고민했어야죠. 왜 나는 자꾸 시장에만 가게 될까? 왜 동선을 자꾸 시장에 잡아놓을까? 왜 지난주에 TK를 또 가라고 했을까? 수도권이 비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능동적 판단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짜준 동선, 짜준 메시지로 선거를 치르다가 결국엔 지금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